제가 이렇게 머나먼 대한민국에서 아기 낳고 살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기내 방송 소리가 귀에 생생합니다. 뉴욕발 서울행 비행기. 저는 승무원이었고 그분은 27번 좌석에 앉아 계셨죠.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분의 옆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단 48시간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요. 3개월 뒤 저는 뱃속에 새 생명을 품고 혼자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손에는 그분이 남긴 메모지 한 장만 쥔 채였죠. 서울 은평구 어느 골목의 주소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준호를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서 만난 건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어주셨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준호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달째 집에 안 들어온다고요. 연락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릴리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자랐죠.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게 꿈이었어요. 하늘 위에서 구름을 보며 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았지만 저는 제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어요.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독립심을 키웠죠. 대학을 졸업하고 항공사에 입사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 꿈을 이룬 거니까요. 매일 다른 나라로 날아가는 삶이 신났어요. 2023년 가을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승객이 많았어요.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담당했습니다. 탑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죠. 안전벨트 확인을 하다가 27번 좌석에 앉은 남자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검은 머리에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뭔가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깊었어요. 인사를 건넸더니 어색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기내 서비스를 시작했죠. 음료를 나눠주고 승객들을 챙겼습니다. 비행 중간에 27번 좌석을 지나가다가 다시 그분을 봤어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나 싶었죠.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난 기류를 만났을 때였어요. 기장님이 안내방송을 했죠. 안전벨트를 매라고요.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분 옆에 앉은 할머니가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달려가서 진정시켜드렸죠. 괜찮으시다고 곧 안정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할머니의 다른 손을 꼭 잡아주시며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를 안심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낯선 할머니인데도 가족처럼 대하시더라고요. 비행기가 안정을 찾은 후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이름이 준호라고 하셨어요. 서울에서 소방관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왜 뉴욕에 갔냐고 물었더니 잠깐 쉬러 왔다고만 하셨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한 분이었어요. 말수가 많지 않았죠. 하지만 할 때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물었어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보람 있다고요. 눈빛이 반짝였어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의 눈빛이었죠. 14시간의 비행이 끝나갈 무렵 준호가 또 말을 걸었습니다. 서울에 얼마나 머무냐고요. 48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시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서울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48시간 동안 서울에 머물 예정이었죠. 다른 승무원들은 호텔에서 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준호가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에 전화번호를 물었거든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승무원 생활하면서 남자분들이 번호 달라고 한 적은 정말 많았거든요. 보통은 가볍게 거절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준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는 게 보였죠. 고민하다가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쉬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내일 시간 되냐고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다음 날 호텔 로비에서 만났죠. 준호는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넘기셨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만 했어요. 택시를 타고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서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라고요. 타워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을 보는데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죠.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들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저마다의 삶이 있고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한다고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보였죠. 점심은 한옥마을 근처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주문해 주셨죠.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얼큰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갈 때 기분이 좋았어요. 준호는 제가 먹는 걸 보면서 계속 웃으셨습니다. 잘 먹는다고 보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찬도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요. 매일 먹는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준호가 갑자기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안 연다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힘들게 살았다고 했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요. 돈도 없었고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했죠. 항상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뭔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거짓 없이 진심을 말하는 모습이 멋있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48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올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서울 노선이 있다고 했어요. 스케줄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하면 된다고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요. 꼭 연락하라고 했어요. 손에 메모지를 쥐어주셨습니다. 서울 주소가 적혀 있었죠. 은평구 어느 골목의 주소였어요. 할머니 집 주소라고 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안 되면 여기로 찾아오라고요. 꼭 기억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준호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안 쓰셨어요. 조심히 가라고 꼭 연락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이틀을 떠올렸죠. 준호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뉴욕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을 하면서도 자꾸 준호 생각이 났죠. 일주일 후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고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다고 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준호는 소방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오늘은 어떤 출동을 갔는지 누구를 구했는지 말해줬습니다. 화재 현장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무서웠지만 사람을 구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요. 저도 비행 이야기를 했죠. 어떤 승객을 만났는지 어떤 나라에 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파리에 갔다가 런던에 갔다가 왔다고 했어요.
준호는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서울 노선을 신청했어요. 준호한테 간다고 문자를 보냈죠. 준호가 공항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또다시 48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번엔 더 특별했어요. 준호의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영옥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우리 손자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맛이 정말 깊었습니다. 어렸을 때 먹어본 엄마 손맛 같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셨죠. 많이 먹으라고 너무 마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살 좀 쪄야 한다고요. 할머니의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 이런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와 한강을 또 걸었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진심이라고요. 릴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가진 게 없다고 했죠. 소방관 월급으로는 넉넉하지 않다고요. 릴리한테 좋은 걸 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준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준호한테서 연락이 안 왔습니다. 보통은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답이 없었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소방관이니까 출동 나가면 연락 못할 수도 있잖아요. 큰 화재 현장이라도 있나 싶었죠. 이틀 정도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소방관은 위험한 직업이니까요. 인터넷으로 한국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큰 화재 사고는 없었어요. 그럼 다친 건 아닐까요?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변한 걸까요? 저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진 걸까요? 원거리 연애가 힘들다고 생각한 걸까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새벽 2시, 3시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요? 얼굴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에 다 드러났나 봐요. 살도 빠지고 있었죠. 식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죠. 뭘 잘못 먹었나 싶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준호 생각에 몸까지 안 좋아진 거라고요.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되더라고요. 아침마다 토하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았죠. 생리도 늦어지고 있었어요. 원래 정확한 편인데 한 달째 안 나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트레스 때문에 늦어진 거야. 하지만 불안했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산할 때도 얼굴이 빨개졌죠.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3분을 기다리는 게 3시간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초침을 세웠죠. 결과를 봤어요.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는 연락이 안 되고 저는 임신을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했죠. 병원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산부인과에 예약을 잡고 갔어요. 검사를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임신 8주라고요.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남편분한테도 알리셨냐고 물으셨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한테 또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 씨, 저 임신했어요. 꼭 연락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임신 3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옷을 입어도 티가 났죠.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어느 주말 엄마 집에 갔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사니까 엄마한테만 말하면 됐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죠. 식탁에 마주 앉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조용히 말했지만 엄마는 바로 알아들으셨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셨죠.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임신을 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했죠. 소방관이라고요. 비행 중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한 달째 연락이 끊겼다고요. 엄마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남자랑 무슨 아이를 낳느냐고요. 정신이 있냐고 하셨죠. 저는 준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사고가 났거나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마저 이러냐고 하셨죠. 밤낮으로 일해서 대학 보냈는데 이게 뭐냐고요. 실망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낙태를 하라고 하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크게 다퉜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로 소리를 질렀죠. 엄마는 정신 차리라고 했고 저는 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집을 나왔어요.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혼자 아파트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그날 밤 준호가 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서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은평구 어느 골목의 주소. 할머니 집 주소. 혹시 연락이 안 되면 여기로 찾아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결심했어요. 서울로 가야겠다고요. 준호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찾아가면 되잖아요. 다음 날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로 예매했어요. 일방통행 티켓이었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직장에 사표를 냈죠. 상사가 놀랐습니다. 왜 그만두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죠. 동료들이 아쉬워했어요. 함께 일한 지 5년인데 갑자기 그만두니까요. 송별회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떠나고 싶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임신 관련 서류들, 준호 사진을 넣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2024년 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혼자였어요. 무거운 가방을 끌고 입국장을 나왔죠. 사람들이 가족을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안아주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짐을 찾고 나와서 환전을 했죠. 달러를 원화로 바꿨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한국 돈이었어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가 낯설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준호가 준 메모지를 보여드렸어요. 서울 은평구 주소였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니까 답답했죠. 기사님이 친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는 표시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어요.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한글 간판들. 준호와 함께 걸었던 곳들이 스쳐 지나갔죠. 남산타워도 멀리 보였어요. 한강도 지나갔습니다. 이젠 혼자 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택시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주택가였죠.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이 정말 좁았어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였죠.
여기서 내리시면 된다고 기사님이 말했어요. 택시비를 냈습니다.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사님이 가리키는 대로 돈을 드렸어요.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고 골목을 걸었죠. 돌계단도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올라가느라 힘들었습니다. 배도 나와 있어서 숨이 찼죠. 메모지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12번지. 집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찾아갔어요. 9번, 10번, 11번 집을 지나쳤습니다. 드디어 12번 집을 찾았어요. 작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대문도 오래돼 보였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대문 앞에 놓여 있었죠.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준호가 있을까? 아니면 할머니만 계실까? 만약 준호가 다른 여자랑 있으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용기를 내서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났죠.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서영옥 할머니였죠. 저를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몇 초 동안 그냥 쳐다보시더라고요. 입을 벌리고 계셨어요. 릴리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가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세게 안으셨어요. 그리고 우셨습니다. 어깨가 떨리시더라고요. 왜 이제야 왔냐고 얼마나 기다렸냐고 하셨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가 제 배를 보셨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시더니 또 우셨어요. 저는 준호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준호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할머니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있었죠.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할머니가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소파에 앉았어요. 쿠션이 푹 꺼졌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셨어요. 차를 내오셨습니다. 손이 떨리시는 게 보였어요. 찻잔을 제 앞에 놓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준호는 지금 여기 없다고요. 한 달 전부터 집에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소방서에는 나간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죠. 할머니도 준호를 못 본 거예요. 전화하면 괜찮다고만 한대요.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준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소방관이었다고 했죠. 20년 전쯤 일이랍니다. 불 끌어갔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였대요. 5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준호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다고요. 준호가 겨우 5살 때였어요. 엄마는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했다고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갔답니다. 준호를 두고요. 그 후로 할머니 혼자 준호를 키우셨죠.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었답니다. 시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팔았다고 해요. 저녁 늦게까지 일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준호를 먹이고 입혔다고 합니다. 준호는 공부를 잘했답니다. 성적이 반에서 1등이었대요.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해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준호는 대학을 포기했다고 해요. 돈이 없었거든요.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죠. 할머니가 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준호가 거절했답니다. 할머니 나이에 더 고생시킬 수 없다고요. 대신 소방학교에 들어갔죠. 소방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처럼요. 할머니는 말렸다고 해요. 아버지처럼 될까봐 무섭다고요. 제발 다른 일을 하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는 게 아버지에 대한 보답이라고 했죠.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자기가 이어가겠다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준호는 착한 아이라고요.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머니만 있다고 늘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안 연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다고요. 소방서 동료들하고만 지낸다고 했죠. 그런 준호가 릴리 이야기를 했을 때 할머니는 놀라셨대요. 눈빛이 달랐다고 했죠.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다고요. 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릴리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준호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밤마다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술병을 들고 나왔다고요. 자기는 릴리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가진 게 없다고 계속 말했대요. 릴리는 미국에서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요. 자기 같은 가난한 소방관은 안 된다고 했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다고 했죠. 오히려 더 술을 마셨답니다. 그러다 한 달 전부터 집에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어디 있냐고 물으면 괜찮다고만 한대요. 할머니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방을 내주셨어요. 준호 방이었죠.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에 준호 사진이 있었어요. 소방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 사진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준호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저를 피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시장에 나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죠.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 상대하고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답답했지만 몸짓으로 했어요. 할머니가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셨죠.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습니다. 천천히 따라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외국 사람이 여기서 뭐 하냐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우리 손자 며느리라고요. 아기도 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다고 예쁘다고 했습니다. 축복한다고 했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준호 착한 애라고 잘 챙겨주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걷고 있었죠.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걷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릴리. 그 목소리를 알아봤죠. 준호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서 있었어요. 수염이 자라고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눈빛은 피곤해 보였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죠. 언제 빨았는지 모를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달려갔어요. 준호 씨, 소리쳤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안 썼어요. 건너편으로 뛰어갔죠.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말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왜 연락 안 했냐고, 왜 피하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릴리한테 미안하다고요. 자기는 릴리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가난한 소방관일 뿐이라고 했죠. 릴리는 미국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기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릴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큰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돈도 없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소리쳤습니다. 그런 건 제가 결정할 문제라고요. 준호 씨가 마음대로 결정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돈이나 집 때문에 준호를 만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제 손을 잡아 배를 만지게 했어요. 여기 우리 아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빠라고요. 준호가 얼어붙었어요. 제 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이냐고, 정말 아기가 있냐고 물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을 뻗어 제 배를 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개월 됐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 아기라고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남자가 길거리에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이었어요. 처음 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안 썼어요. 준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릴리한테 이렇게 고생시킬 줄 몰랐다고요. 혼자 임신하고 혼자 한국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도망칠 거냐고 아니면 책임질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세게 안았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였죠.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릴리와 아기를 지키겠다고요. 절대 다시는 도망 안 치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곁에 있겠다고요.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도 우시고 계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 집으로 함께 돌아갔어요. 셋이서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준호를 보시더니 뺨을 때리셨어요. 어디 갔었냐고, 왜 이 착한 애를 혼자 두고 갔냐고 소리치셨죠. 준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맞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할머니가 우셨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요. 전화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없고 매일 밤 잠을 못 잤다고 하셨습니다. 준호도 울었어요.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요. 저도 울었죠. 셋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셨어요.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준호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먹었어요. 할머니가 더 먹으라고 계속 퍼주셨습니다. 반찬도 더 갖다 주셨죠. 국도 더 떠주셨어요. 밥을 먹고 나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고요. 자기는 겁이 났다고 했어요. 아버지처럼 죽을까봐 무섭다고요. 릴리와 아기를 남겨두고 죽으면 어떡하나 싶었다고 했죠. 그래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소방서 동료들한테도 말 못하고 할머니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고시원에서 지냈다고 해요. 매일 술만 마셨다고 했죠. 일도 안 나갔답니다.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대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벌써 이제는 도망 안 치겠다고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가족을 지키는 남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내겠다고요. 저는 준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이 하자고 말했어요. 둘이서 함께 하면 된다고요. 소문은 빨리 퍼집니다. 시장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할머니 손자가 미국 여자랑 아기 만들었다고요. 사람들이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축하한다고 했죠. 아기 옷을 가져온 아주머니도 계셨습니다. 핑크색 작은 옷들이었어요.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르니까 노란색 옷도 가져오셨죠. 분유를 사온 분도 있었습니다. 큰 통으로 2개나 사오셨어요. 기저귀를 가져온 분도 계셨죠. 한 할아버지는 봉투를 주셨습니다. 돈이 들어있었어요. 몇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두툼했습니다. 아기 나면 쓰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웃들이 이렇게 챙겨주는 거요. 준호 소방서 동료들도 왔습니다. 반장님이라는 분이 준호 어깨를 쳤어요. 잘했다고 남자답게 책임지라고 했죠. 한 달 동안 무단 결근한 거 용서해 주신대요. 다시 나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대원들도 축하한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언제 하냐고 물었습니다. 빨리 해야 한다고들 했죠.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아직 생각 못했다고요. 반장님이 웃으셨어요. 빨리 해야 한다고요. 아기 나오기 전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고, 결혼부터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식으로 청혼하는 거예요. 반지도 없이요. 그냥 맨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릴리, 나랑 결혼해 줄래요? 평생 지킬게요. 사랑할게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울면서 그러겠다고 했죠. 할머니가 박수를 치셨어요. 시장 아주머니들도 함께 있었는데 다들 환호했습니다. 만세를 부르셨죠. 이렇게 결혼이 정해졌어요. 준비할 시간은 한 달. 아기가 나오기 전에 해야 했으니까요. 간소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돈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큰 웨딩홀은 못 빌렸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도와주셨습니다. 음식은 할머니랑 아주머니들이 만들어 주셨죠. 잡채를 만들고 불고기를 구웠습니다.
김밥도 수백 줄 말았어요. 떡도 쪘습니다. 장소는 동네 작은 공원으로 정했습니다. 하객은 이웃들과 소방서 동료들이면 충분했죠. 웨딩드레스는 시장에서 샀어요. 비싸지 않은 거였지만 예뻤습니다. 흰색 원피스 스타일이었죠. 배가 나와도 입을 수 있는 거였어요. 준호는 소방서 정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복이 제일 멋있다고 하셨거든요. 결혼식 준비하는 한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2024년 여름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죠. 공원에 간단한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꽃으로 장식했어요. 동네 꽃집 아주머니가 공짜로 해주셨습니다. 장미와 백합으로 아치를 만들어 주셨죠. 이웃 할머니들이 아침부터 음식을 날랐습니다. 큰 냄비에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잡채, 불고기, 김밥, 떡이 가득했습니다. 과일도 준비하셨죠. 수박, 참외, 포도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준호는 소방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빨간 줄이 들어간 검은 정복이었죠.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휘파람도 불었어요. 저는 드레스를 입고 할머니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대신 걸어주셨어요. 할머니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배가 많이 나온 신부였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복한다고 했죠. 생명을 품고 있는 게 아름답다고요. 가장 축복받은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사회는 소방서 반장님이 보셨습니다. 간단하게 진행됐어요. 긴 예식은 필요 없었죠. 신랑 신부 입장하고 서로 바라보고 서약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릴리 평생 지킬게요. 사랑할게요. 우리 아이도 잘 키울게요.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을게요. 저도 말했죠. 준호 씨 평생 사랑할게요. 함께 할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있을게요.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준호가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거였어요. 소방관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비싼 건 못 샀대요. 작은 은반지였죠. 하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주는 준호 손이 떨렸어요. 입맞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소방대원들이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소방차를 가져왔거든요. 빨간 소방차 앞에서 사진을 찍었죠.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준호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걸 보게 되다니요. 죽기 전에 이런 날을 볼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피로연은 공원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음식을 먹었죠. 아이들이 뛰어다녔어요. 풍선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소주를 마셨어요. 건배를 하셨죠. 행복하게 살라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노래였지만 신났어요. 다 같이 손뼉을 치며 불렀죠. 정말 시끌벅적했습니다. 미국 결혼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격식도 없고 조용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더 따뜻했습니다. 더 진심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이라고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준호가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 곧 만나게 되겠네요. 저도 배를 만졌습니다. 그래요, 곧 만나요. 결혼하고 2달 후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어요. 새벽 4시였죠. 배가 아팠습니다. 처음엔 배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준호를 깨웠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119에 전화했습니다. 동료들이 구급차를 몰고 왔죠. 5분도 안 걸렸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오셨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나오셨죠.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계속 말했죠. 숨 쉬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하지만 준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들의 응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드디어 아기가 나왔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죠.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죠. 손가락이 정말 작았어요. 제 딸, 우리 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어요. 아기를 보면서 계속 울었죠. 할머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요. 이름은 혜주로 지었습니다. 해가 주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라고요. 혜주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준호는 육아휴직을 냈어요. 3개월 동안 집에서 아기를 봤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준호가 먼저 일어났어요. 제가 힘들까 봐요. 저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도 도와주셨고요. 셋이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혜주가 처음 웃었을 때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릴리, 우리 혜주가 웃어요. 3명이서 아기를 보며 웃었죠.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혜주가 돌이 되었을 때 돌잔치를 했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선물을 가져왔죠. 혜주는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소방서 반장님이 웃으셨어요. 아버지 닮았다고요. 지금 혜주는 4살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었어요. 할머니를 할미라고 부르죠. 준호를 아빠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예요. 부모님도 결국 용서해 주셨어요. 혜주가 2살 때 한국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하지만 혜주가 할아버지하고 달려가니까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세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도 보고 이웃들과 이야기도 해요. 준호는 여전히 소방관입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좁은 집에 살아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한국은 이제 제 집입니다. 서울은 제 고향이에요. 지금 저는 서울 은평구 작은 집 부엌에 서 있습니다. 아침 6시예요. 할머니가 시장 나가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도 함께 갈 겁니다. 요즘은 한국말을 제법 잘해요. 시장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배를 안고 혼자 낯선 나라에 왔었죠.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준호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창문을 열면 골목 풍경이 보입니다. 좁은 길에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아침마다 할머니들이 나와 화분에 물을 줍니다. 할아버지들은 대문 앞에 앉아 신문을 보세요.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뛰어다닙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합니다. 이 모든 게 제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소방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지만 웃고 있습니다. 아빠, 혜주가 소리치며 달려갑니다. 준호가 혜주를 안아 올렸어요. 하늘 높이 들어 올립니다. 혜주가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조심해요. 다치면 어떡해요. 제가 말했죠. 준호가 웃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혜주 가볍잖아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밥 먹고 가라고 하세요. 준호는 할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네, 할머니.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 상에 올랐어요. 한국 가정식 아침입니다. 처음 먹어봤을 때는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없으면 허전합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제가 말했죠. 한국말로요. 할머니가 웃으십니다. 많이 늘었다고 하세요. 이제 거의 한국 사람 다 됐다고요.
혜주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젓가락질이 제법 능숙해요. 김치도 잘 먹습니다. 매운 거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혜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맛있어요, 엄마. 제 딸은 완전한 한국 아이입니다. 한국어를 더 잘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친구들과 놀아요. 가끔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한국말이 더 편하대요. 준호와 저는 웃죠. 우리 딸이 한국인으로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와 저 둘이서요. 혜주는 유치원에 가야 해서 준호가 데려다 줍니다. 시장은 이미 붐빕니다. 아침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해요. 릴리, 반찬 가게 옆 아주머니가 저를 부릅니다. 오늘 생선 싱싱에 사과. 한국말로 대답합니다. 네, 이따가 볼게요. 아주머니가 웃습니다. 한국말 정말 잘한다고요. 처음 왔을 때 생각하면 놀랍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시장 사람들은 모두 저를 압니다. 영국인의 며느리, 미국에서 온 릴리. 처음엔 신기해하셨죠. 외국 사람이 시장에서 일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명절이면 선물을 주시고 아플 때는 약을 사다 주세요. 혜주 생일이면 다들 챙겨줍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피는 하나도 안 섞였지만 가족 같은 느낌. 할머니 가게에서 반찬을 팝니다. 손님들이 옵니다.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포장해 드립니다. 손이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말이죠. 할머니가 저를 보며 웃습니다. 이제 제법이라고요. 곧 혼자서도 가게를 지킬 수 있겠다고 하세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시장 안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할머니와 저 그리고 시장 아주머니 몇 분이 함께요. 냉면을 시켰습니다. 시원한 육수가 목으로 넘어갑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물어보세요. 미국 생각 안 나냐고요. 가끔 나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생각나고.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됐다고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혜주를 데리고 와 있었어요. 아빠랑 공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탔대요. 엄마, 혜주가 달려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래? 재미있었어? 네. 혜주가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유치원 친구들 이야기예요. 민지랑 지훈이랑 서연이랑 놀았대요. 전부 한국 이름들입니다. 우리 딸의 친구들이에요. 준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피곤하지? 괜찮아요.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준호도 웃습니다. 나도요. 저녁을 준비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 섭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제는 거의 외웠지만 여전히 배웁니다. 파는 이렇게 썰고 두부는 이만큼 넣고. 할머니 손놀림을 따라합니다. 냄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할머니, 준호, 혜주, 그리고 저. 4명의 작은 가족입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말했죠.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말합니다. 수저를 듭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준호는 소방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화재 신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작은 불이었대요. 빨리 꺼서 다친 사람이 없었답니다. 잘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웃습니다. 혜주는 유치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잘 그렸대요. 무슨 그림? 우리 가족 그림이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할머니가 혜주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우리 혜주 참 착하다고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준호가 도와줘요. 함께 설거지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어. 준호가 말합니다. 다음 달에 오신대요. 정말요? 기뻤습니다. 엄마가 자주 오세요. 혜주를 보러요. 손녀가 너무 예쁘대요.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온 걸 반대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하십니다. 릴리가 행복하면 된다고 하세요. 혜주를 보면서 마음이 풀렸습니다. 손녀를 안고 우시던 엄마 얼굴이 생각납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말리지 말 걸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 걱정하신 게 당연해요. 하지만 잘 됐잖아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다고요. 준호와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혜주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보고 계세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할머니, 아빠, 엄마 혜주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쁘다. 제가 말했죠. 혜주가 웃습니다. 엄마 예뻐요? 응, 정말 예뻐. 혜주를 안아줬습니다. 사랑해, 혜주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밤이 되었습니다. 혜주를 재웁니다. 동화책을 읽어줘요. 한국 전래동화입니다. 혜주가 좋아하는 이야기죠. 옛날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혜주가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잠이 듭니다. 곧 고른 숨소리가 들립니다. 이불을 덮어줍니다. 잘 자, 우리 딸. 방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어요. 저를 보며 손짓합니다. 이리 와요.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습니다. 행복해요? 물어봅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제가 대답했죠. 준호가 웃습니다. 나도요. 당신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준호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아마 뉴욕에서 여전히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겠죠. 혼자 살면서 외로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가끔 생각해요. 그때 공항에서 번호 안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아찔해요. 저도 그래요. 그때 번호 안 줬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는 만났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운명이었죠. 창밖을 봅니다. 서울 밤하늘이 보입니다. 별은 많이 안 보이지만 달은 밝습니다. 저 달 아래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 준호가 말합니다. 후회 안 해요? 미국 떠나온 거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준호 씨가 있고 혜주가 있고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다음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혜주 유치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습니다. 준호와 함께 갑니다. 유치원에 도착했어요. 다른 부모들도 와 있습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말로요. 부모들이 웃으며 인사합니다. 처음엔 저를 신기하게 봤어요. 외국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익숙합니다. 혜주 엄마로 알아봅니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혜주가 친구들과 놀고 있어요. 엄마, 저를 보고 달려옵니다. 왔어요? 응, 왔어. 혜주를 안아줍니다. 수업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한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혜주가 열심히 따라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제 딸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뿌듯합니다. 저도 한글을 배웠죠.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할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매일 조금씩 배웠습니다. 이제는 신문도 읽고 문자도 보낼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엄마가 물어봅니다. 한국 생활 어때요? 좋아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요. 그렇겠어요. 대단해요, 정말. 고마워요.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혜주 손을 잡고 걷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걷고요. 세 명이 나란히 걷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을래?
준호가 묻습니다. 네. 혜주가 소리칩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공원에 앉아 먹습니다. 혜주가 행복하게 먹습니다. 준호와 저는 혜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딸, 사랑스럽습니다. 저녁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릴리 덕분에 이 집이 살아났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야. 준호도 밝아졌고 나도 행복해. 이 집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우리 준호 지켜줘서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우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거였어요.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에요. 지금 저는 서울에 삽니다.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외국인이지만 마음은 한국인입니다. 이곳이 제 집이에요. 준호가 있고 혜주가 있고 할머니가 계시는 곳. 시장 사람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비행기에서 준호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행복은 없었겠죠. 운명을 믿게 됐습니다. 준호와의 만남은 운명이었어요. 혜주의 탄생도 운명이었고요. 이 모든 게 다 운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겁니다. 준호와 함께, 혜주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요. 이 작은 집에서 큰 사랑을 나누며 살 거예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줬습니다. 사랑을 줬고, 가족을 줬고, 집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해요. 준호에게, 할머니께, 혜주에게, 그리고 저를 받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우리 가족과 함께라면 매일이 행복할 겁니다. 사랑합니다. 제 가족을 사랑해요. 이 삶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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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